원장님, 네. 처음 서당은 음.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습니까? 원래 우리 개인적 유도인 소위 그런 표현을 하는 집안들은 어떤 특정한 입문 기간은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어, 그래 제 기억으로는 아마 5살, 6살 때 같아. 뛰어노는 그 기억에 그냥 가서 조금 책 읽고 와서 놀고 이런 기억이죠. 어, 그러니까 꼭 입문이라고 표현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한 것은 5살, 6살이다. 어, 근데 그때는 무슨 책인지도 모르지. 이제 커서 보니까 그게 사자성어였구나. 뭐 이렇게 아는 건데 그때는 많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 선생님이. 조금 몇 글자 가르치고 읽게 한 다음에 놀아라 하고. 그러니까 노는 어,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어리니까 그 생활 속에서 이게 네네. 조금 묻어가게 하려는 그런 어른들의 어쩌면 그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지. 짜증 안 내게. 근데 혐오감 없이. 제가 그때 중국에 예, 출장 갔을 예, 예, 때, 예. 그 정말 한 4살, 5살짜리 아이도 그 지금 대한교육으로서 이제 옛날 서당 형식으로 하고 있는 데서 그 아이들은 글을 글은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네, 외우게만 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원장님도 그런 식으로 그렇지. 처음에는 먼저 귀로 기록 선생님이 말씀하면 듣고 입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서 이제 글자를 보라고는 시켜요. 네네. 근데 애들이 뭐 대부분 귀로 따라하지. 아,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먼저는 청각을 이용하는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었죠. 예를 들어 글자를 한 번 알려줘서 쭉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버지 계속. 문할생 하면 아버지 문할생 따라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어쩌고 보면 선생님들도 그러면서 시간이 잘 가신 것도 같아요. 어? 아, 어. 그냥 또 가르쳐 놓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같이 하니까. 네네. 그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는 노는 거예요, 그냥. 노는 서당에서. 건데 그거를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제 방법을 자꾸 터득시켜 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남원 도통리라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때가 한 7살이나 된 것 같아.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 같은 또래인데도, 또래인데도. 또래인데도 막 잘난 체를 하고. 그래서, 야, 이거 공부 좀 해야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가 참 중요한 거야. 집에 있을 때는 어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조그마다 노는 식인데 거기는 이제 어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놀다가도 가서 책을 막 읽어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위기라 그럴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놀다 가서 막 읽으면 가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마 거기서 조금 이제 어린 마음에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이제 먹게 된 동기가 됐죠. 그래 분위기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시대가 한 몇 년도 시기로 하면은 내가 64년도생이니까 7살이라고 치면은 69년, 70년. 그렇지. 그럼 그때 생활적인 부분은 어떤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 지금으로 살펴보면 음, 남원 시내가 비포장이에요. 말들이 다니고 달구지가 다니고 말들이 다녔어요? 어머 말을 세상에.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남원을 갔는데 뭐 이상한 동물이 있는 거예요. 막 소는 많이 봤는데 말은 한 번도 안 봤거든. 또 거기 가서 말을 처음 보는데 소가 달구지 끌고 가는 건 봤거든. 예. 근데 말이 끌고 가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얘가 가다가 응아도 뿡뿡하고, 그래 좀 신기하다 하는 그런 시절이야. 어머나 세상에. 남원시의 도로는 지금 보면은 독림 그쪽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 그 도로 사거리인데 그때 당시로는 신장로라는 표현을 어른들이 많이 썼어요.
일본 애들이 이제 신장을 시켜 길을 넓혔어요. 우리나라는 일부러 어른들 말에 길을 좁게 해놨다는 거예요. 침범을 못하게. 그런데 얘네들이 와서는 길을 넓혀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야 많이 끌고 가니까. 그래 신장 높길인데 비포장이지 요즘 표현을 하면. 예, 그래서 그런 시절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가족 단위가 제대로 많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고 거기는 그래도 시내라서 그런지 연탄 같은 걸 그때 당시는 하나씩 이렇게 들고 사다 갔대. 우리는 농촌에는 다 나무를 뗐는데 뭐 까만 걸 들고 이렇게 와서 집어넣고 하는 그런 거를 봤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뭐 목욕탕이 집집마다 있지만 그때는 고무통 같은 거 둥그런데 거기다가 퐁당 담궈놓고 막 목욕시키고 그럴 때니까 그리고 난닝고 바람으로 돌아다니고 막 이럴 때예요. 경제적으로 하면 그 뭐 아주 빈곤한 상태지만은 그리고 먼지를 뭐 도로가 막 차는 거의 적더라도 막 가면 바람이 일면 먼지가 막 흙먼지가 날리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뭐 장독대 청소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 흙먼지 날리니까. 그래 그래도 그 추억대가 지금 현재 발달하는 때보다는 추억이라는 건 아름다운 것 같아. 그때가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있어,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저기가 말이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육적인 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보통 교육 수준이 중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는 내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때는. 농촌에서는 지금 이제 어른들 말 들어보면 거의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조금 이제 뒤에 가서 초등학교 나오면서 6.25 막 터졌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막 나이 차이 없이 어떤 동창생은 뭐 5살 차이도 나고 저쪽에서는 형인데 이쪽에서 동창생이야.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중학교 정도 나오면은 진짜 잘 농촌에서는 잘 교육받았다. 고등학교 나오면 대부분 이제 도시로 가는 그 요즘은 다 대학교, 대학원 많이 나오는 세대인데 그때는 중학교 정도 되면 그래도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고등학교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높은 직장을 가지게 되고 대학교 되면은 뭐 따놓은 당상감점처럼 그러니까 부잣집 아니면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죠. 근데 이제 서당은 그런 개념은 없잖아요. 예. 그냥 그 모여서 그쪽에 다니는 저거니까 우리가 이제 회상을 해보면 조그만 방에 여럿이 앉아가지고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그때는 그런 거야 그냥 그게 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책상도 없어요.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하고 왜냐하면 좁으니까 책상 놓고 할 그런 것도 안 되고 요즘은 책갈상이 있어서 편한 그거지만 그때는 이제 무릎을 꿇고 하고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는 그게 최고치였는데 이제 훗날에 보면 아이고 그거 좀 너무 비좁았구나 또 좀 비과학적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그것이 공부만 할 수 있고 서당 다니는 것만 해도 어쩌고 보면 이제 교육의 혜택자재. 그걸 못 다니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예, 일반인들이 중학교, 그렇지. 이제 국민학교 정도의 교육 수준이었을 때 원장님은 그래도 사서삼경까지 계속 공부를 쭉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원동력이 있을까요? 공부라는 것은 부모 덕이 커요. 맹모 삼천지기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이 쉽게 말해서 한문은 구학문이라 그러고 현대 공부는 신학문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어. 구학문과 신학문. 근데 이제 가정이
구학문을 좋아하는 집안에 태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구학문을 먼저 시작했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 당시 이제 학교라는 애들이 학교를 가니까 가고 싶어서 따라가셨어요. 따라갔는데 애할아버지가 사람 버린다고 어? 거기 간 어머니를 이제 데리고 와버린 거야. 예? 사람 버린다고. 학교에 가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사람 버린다고 어른들이 생각을 할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예절을 숭상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신학문에 가면 이제 외놈 정신을 배워서 외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으로 하면 이제 서구 물질에 오염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대 교육이 일제로부터 그런 거죠. 이제 특히 그것이 이제 강한 집안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몰래 학교를 가서 글자도 좀 배우고 뭐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공부를 못 하셨지. 학교 공부는 못 했지만 공부하고자 하는 학부열이 이제 한문으로 하면서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강륜보감이라는 책을 많이 익히셨대요. 강륜보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삼강오륜 이렇게 하듯이 강륜 큰 골자에 그런 것들을 뽑아서 이게 가사식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은 한자로 한문으로 다 된 놈을 그거를 이제 가사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녀자들도 많이 귀로 듣고 외우고 막 이런 시절이죠.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어머니 말씀으로는 여자로서는 그때 당시에 그 시절에는 첫 번째 여자 스승이었다. 여무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요 어머니 생각에는 현대 공부가 항상 마음에 그게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내가 서당을 다니면서도 현대 공부를 좀 시키려는 의도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 어머니 덕분에 그래도 가서 조금 가서 현대 공부를 했어요. 이제 현대 공부를 하고 나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러셨어요? 네. 그래 하고 나니까 그때 그러면서도 다른 애들은 그냥 그런 공부만 하지만 나는 책가방 속에 명심보감이 들어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책이 하나 더 학교 갈 때도 가서 시간 나는 대로 그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제 유전자라고 그럴까 그 분위기라고 그럴까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뭐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학교 다닐 때도 한문만큼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잘했지. 그럼 학교를 다니시면서 예, 이제 서당을 그렇지 이제 방학 때로 서당으로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아버지 사고가 완강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고 이제 이 공부 못한다 이런 사고지. 거기서 선택을 그야말로 이제 올인할 수 있는 학문을 선택을 할 때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놓고 또 시키는 건 해야 또 자식 아니냐는 생각이 한편에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공부하다가 멈추면 이거 요즘 말로 죽도 밥도 아닌데 그런 그 갈림길에서 운명의 노선이라 그럴까 나는 구학문의 길이 있었던 거지. 그래 이제 서당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가 여태껏 했던 거는 그냥 놓은 거였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가서 한 거고 어떻게 해석하는 법도 모르고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마치 장님한테 일로 오세요, 일로 가고 저리 가, 저리 가 이런 식이고 그러면서 인성은 함양이 됐겠죠. 방학 때 와서 하는 것은 밥을 하는데 불을 뗐다 안 뗐다, 뗐다 안 뗐다 이런 식이지. 그래 이번에는 이제 완벽하게 밥을 완성을 시키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예전에는 서당 선생님이 한 분인데
학교 선생님이 여러 분이 나눠서 가르치는 걸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처음에 선생님이 남원 서당에 계셨는데 너무 연로하셔요. 사투리를 쓰시고, 저 선생님한테는 안 될 것 같다. 이제 나름 택사를 하는 거지. 선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젊은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순천에 계신데, 순천 서당에. 그러면 저를 젊은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라고. 처음에 바른 남원 서당으로 왔는데 선생님이 너무 연로하시고 그 학동들도 선생님 말씀도 잘 못 알아먹을 거라 그러면서 또 아프셔가지고 또 혹시 가실 수도 있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제 진짜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선생님을 택해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 순천으로 그래서 갔는데 그 선생님은 젊으셔가지고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공부를 좀 해놓으니까 자율권을 좀 준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근데 사실 그 선생님한테는 많이 못 배웠어요. 네. 오히려 그 위에 선배님들이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요즘 이제 그 축자법이라고 글자 따라서 이렇게 해주고 조금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이제 가서 막 읽어야 돼.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궁금한 게 많아. 질문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그것들을 선배들이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성민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한문이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것을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자세히 해주려는 거기에 내가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나도 만약에 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영향을 준 선배님이죠.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이 알려준 걸 외우기만 해. 당연히 외워야 되니까 외워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 자취를 하면서 밥을 끓여 먹어가면서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예습, 복습, 학습 이 세 개가 서당은 다 돼야 돼요.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습을 안 해도 학습을 통해서 복습을 하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한문 공부는 예습을 안 하면 글자를 알지 못하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예습을 해서 읽어야 돼, 가서. 그러니까 예습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선배들이 이제 알려주는 거지. 옥편 찾을지도 모르지, 방법이 없는데 또 무슨 글자를 정확하게 써야 될지 모르지 할 때 배운 분들이 이건 뭔자 이렇게 알려주니까 시간적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지, 노트 정리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방식이지만 책에다가도 막 이렇게 줄치고 이렇게 중요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책에다가 그런 거 하면 혼나더라고. 혼나, 선생님이. 그리고 못하게, 책에다 낙서를 못하게. 이 책을 이제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으로. 그래서 책에다 못하면 공책에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토라는 거, 이구토를 그때는 이제 배워서 해야 돼. 하야, 하고, 뭐 이런 것도 연습도 좀 하고. 근데, 이제 내가 그때 나이를 하면은 벌써 17살에 시작이, 본격적 시작은 17살이에요. 순천에서? 네, 순천에서 이제. 그때 내 친구들은, 17살 친구들은 시경을 읽고 막 그래. 나는 그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 사자수학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지. 이걸 어떻게 해야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겠느냐 했더니 이제 사자수학하고 뭐 책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막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내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다 알겠지. 그때 보통 하는 것이 사자수학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추구. 그래도 거기는 이제 학어집 또는 만물집이라고 표현을 해.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명심보감 이런 거. 많이 그 밑에도 있는데 그런 것 정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강윤보감이라는 1, 2, 3권이 있다고 그래. 그것이 소학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보니까. 이제 그런 정도를 이제 섭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좀 선택을 해줬죠. 예를 들어서 자네는 나이가 있으니까 뭐 사자성 배우고 또 이제 황석공 소설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이제 명심보감 바로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사이사이를 건너뛰었잖아요. 그 건너뛴 책들은 나중에 내가 물리력을 얻은 뒤에 다 훑었지. 무슨 내용인지 계몽편, 경복요결, 동몽선습, 뭐 이런 거 전부 다 내 눈에 다 지나갔어. 선생님한테 안 배웠지만은 무슨 내용인지를 내가 다 알아낸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배운 친구들, 많이 나간 친구들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런 책 내용이 뭐냐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맹자 배우는 친구도 있고 논어 배우는 친구도 그 무슨 내용이냐고 이제 물어보면 말로는 해줘. 근데 그 친구들도 하루 배워서 하루 외우고 그때는 내가 돌이켜 보면 역시 아이들이 학교를 오는 것처럼은 오는데 이제 잠을 같이 자는 거 아니고 다 집을 가요. 집으로 돌아가. 순천 서당은 그랬어요. 합숙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더러 몇 사람은 이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가 아니야.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래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는 이제 늦게도 시작했지만 공부라는 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을 현재 서당에서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관리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달력표를 만들어요. 한 달 달력표를 만들어서 내가 공부한 날, 쉰 날, 막 이런 거, 목욕한 날 이런 걸 다 이렇게 표시를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만큼 공부가 이루어지는가를 진도 속도는 얼마만큼 나가는가 그것이 사서삼경 다 배울 때까지 그랬어요. 예. 그래 내가 이제 순천에 가서 논어 옹야제 6을 읽다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만두신대. 내가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오래 계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 3의 선생님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대한민국에 몇 군데 선생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권추현 선생이라고 협천에 합천. 그 다음에 저쪽에 보성에 이백순 선생이 계시고 그 다음에 곡부에 그 얼른 생각이 안 난다. 그 조남이 김희자 진짜 그분 그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구례에 이제 안겸산 제가 마지막 선택했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구례 선생님이래. 연세는 어떻게 된다니까 다 많아. 다 많아. 보성의 그 선생님이 그때 당시 이제 50대 선생님이야. 그래 보성으로 가려다가 선배님들이 이제 그래도 구례가 낫다 공부하기는. 그래서 이제 구례로 가게 됐죠. 거기를 갔는데 전통 서당의 공통점은 아침 때 학습을 하고 그것을 계속 저녁에 외우는 습이에 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 굉장히 좀 구체적인 하루 일과를 한번 그렇지. 말씀을. 그래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순천에 있을 때는 자취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있어요. 밥하는 시간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 학습, 복습 시간을 철저히 하면서 보니까 여기 오니까 기상 시간이 우리가 봤을 때 한 6시 이상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한 5시나 5시 반에 일어나셔요. 그래가지고 물 종얼종얼종얼 때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 안 켜고 예, 불 안 킨 상태, 어두운 불 안 킨 어두운 상태에서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한 3일 글, 3일 배운 글은 안 보고 외워야 돼. 아침 때.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일주일 글 되고 그러면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6시에 일어나서 불 끄지 않는 상태에서 몸풀기 조금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영선도입법 있잖아요. 그걸 조금 한 다음에 이제 외워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수하고 뭐하거나 밥 먹고 나면 이제 보통 한 8시 반 되는데 그러기 전에 선생님이 조금씩 먼저 글을 가르쳐요. 이제 식사하기 전에 먼저 한 몇 명, 사람이 많으니까 쪼개서 글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제 서열이 낮은 사람들부터 학과목이 적은 사람부터 먼저 가서 배우는 거야. 뒤에 배우는 사람 많이 배워야 되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처음엔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배우면 보편적으로 한 30분 수업들을 해요. 30분. 4서 정도는 한 30분 정도 하면 많이 배운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한 선생님의 지금 학생들이 한 몇 명 정도? 보통 우리가 거기 방이 아주 작아가지고 한 7, 8명 자면은 모작이라고 칼날 옆으로 이렇게 군인 아저씨들 머리 양쪽으로 대고 자듯이 그렇게 잤어요.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팍 어깨 피고 자려면은 5명이면 족한데 칼날 잠을 자면서 요즘 아이들은 가라 그러면 열악한 환경이라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그러는 줄 알고 하는 거니까 또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나오면 이제 일과를 해요. 일과라는 것은 이제 글을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은 계속 배우고 배운 사람들은 써요. 필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 배운 책을 필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서당에 귀한 책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등사해라 하고 주는 책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써요. 그걸 이제 세필 연습이라 그래. 그때 조그만 붓으로 영자지 깔고 이제 세필 연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글자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마음씨를 바르게 한다고 빨리 못 쓰게 하셨어요. 꼬박꼬박 박아서 써라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글씨를 통한 심행, 마음핵이 지나간다.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그것도 많이 못하게 1시간 이상 못 쓰게. 그 다음에 이제 다 공부하면 이제 읽어야 돼. 그 읽는 시간이 보편적으로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정도로 읽는데 말이 그렇지 3시간 다 못 읽어요. 하다 보면 좀 쉬었다가 알아서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또 와서 쉬고 이런 식으로 12시까지 하고 나면 점심이 12시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뭐 길면은 1시간 점심시간이라 생각하면 돼. 그거 먹고 좀 쉬고 그때 이제 서예를 하게 해요. 큰 글씨를. 근데 그때 당시 선생님이 체본을 일일이 받아줘요. 이제 일명 서당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신문지에다 이렇게 해서 써주시는데, 근데 다른 우리 책들은 옛날 책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체본은 선생님이 왼쪽에서 이렇게 써주셔.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게. 아무래도 먹물이 묻을까 싶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 큰 책은. 체본 써놓을 때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써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체본만큼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런 배려도 했었구나. 절대 가로쓰기 못하는데 세로 쓰기 하라고 그러는데 순서를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신문지에다 쓰면은요 한 줄 쓰고 나면 이게 물이 빨아들여가지고 울퉁불퉁해져. 그리고 또 밑에도 배우고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요즘 화선지로 쓴다는 건 진짜 대단히 좋은 거지.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또 지적을 해 가져오라 그래. 어쩌다 한 번씩 가져와라. 글씨 쓴 거 가져와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요. 이제 마음에 들게 썼으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렇게 좀 신경 좀 써라 이거죠. 근데 저희들이 들었을 때 선생님이 엄청 무섭다고 그랬는데 저희 때는
그 무서움이 많이 사라지셨어요. 엄하기는 엄하신데 그야말로 그 선배님들이 말했을 때 그 무서움은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운 것 같아. 그래 아마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좀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1시, 2시까지 붓굿이 하고 나면 또 글을 읽어요. 그래서 6시까지. 이제 여름철은 6시까지 가고 겨울철은 5시 정도 이제 소죽을 제자들이 끓여줘요. 선생님 방까지 따뜻하게 하면서. 말이 그렇지. 선생님 방은 이제 소주 끓이는데 가까우니까 뜨끈뜨끈한데 우리 방은 저쪽에 있으니까 선생님 방하고 제일 가까운 여기가 제일 따뜻해. 이건 최고참이자는 방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제 몸이 비교적 약한 편이라 감기도 잘 들고 하니까는 조금 또 건강한 사람 더위 싫어하는 사람 저쪽 가잖아요. 그래서 2번째 간에서 많이 잤지 자기를. 소죽을 끓이고 나면 저녁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 먹고 나면 저녁 먹기 전에 시 운자가 나와요. 처음 초학자들은 자해라고 그래. 글자를 모은다 그래가지고 두 줄을 지어요. 2줄. 그런데 이제 조금 넘었으면 이제 선생님이 야 너도 이제 4줄을 져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해는 자해지만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시가 지어지는 거예요. 불 떼면서 소주 끓이고 저녁 먹고 짧은 그 시간에 시를 짓게 했던 거 시를. 그 시를 지어서 써내야 돼. 써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내일 배울 거를 토를 따기 시작하네. 글자 연습하고 하고 예습 시간이에요. 그때가. 그 시간이 8시 사이에 끝이 나야 돼. 그럼 또 그리더라 그래. 그러면 그 그리는 데가 9시에서 9시 30분까지. 그리고 나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주무시려고 준비하셔요. 그때부터는 이제 또 조용히 이제 토 따른 거를. 예. 근데 보면은 우리들은 그때는 이제 초학자들이니까 토 딸 것도 없지. 예? 근데 이제 좀 막 삼경 배우는 사람들은 글자가 어려운 게 많고 찾는 게 많으니까 불을 꺼놓고 속에다가 이불 속에서 이렇게 글자를 그걸 해야 예습을 해야 글을 읽으니까 그렇게라도 해.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깨면은 그만 자지 마냐 또 아시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루 일과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그때는 그 여물 꼴 베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얼른 가서 빨리 해가지고 하고 이제 공부 책 보려고. 그때 그 열성은 만약에 그렇게 공부 안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했을까?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앞에는 했다고 해도 그건 그냥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당은 수학책을 안 배우면 무조건 수학을 가르쳐. 특징이. 근데 나는 수학을 안 배웠거든. 그래 이제 수학 배우는 사람들을 기로 다 들어서 수학책을 사다 놓고 기로 들어서 다 정리를 해. 학교식으로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정리를 해. 선생님 말씀하시면 사투리까지 썼어. 사투리. 왜냐하면 사투리를 잘 모르니까 실어군, 금매, 그랬세 이런 말까지 다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는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게 지금 나한테도 있는데 그게 보물이야. 그 수학책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 수학이 6권, 6권 다 배우는 애들이 없어요. 1권, 2권 이렇게 하고 가고. 그러니까 맨 앞에 뒤에만 배우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독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어 배울 때 수학책이 옆에 있어요. 이거는 꼭 배워야 되는데 필독서라고 그러는데 내가 필독을 안 했으니까 필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우지는 않아도 계속 쳐다보고 번역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했죠. 그렇게 해서 수학을 마스터를 해. 그러니까 논어 배울 때도 그렇게 가면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맹자니 시경, 서경을 배우잖아요. 주역을 배우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른 친구들이 또 배워요. 그러면은 들어 그냥. 예, 선생님이 말씀하는 걸 이제 재복습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조금 의심스러웠던 거라든지, 물론 잘 모르는 것을 질문도 했지만 더 알게 되고, 또 이제 후배에서 선배 입장으로 가니까 꼭 물어보잖아요. 근데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발심을 더 촉구를 시킨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진도가 다른 그렇지.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예, 골고루 있을 때 그게 장점이야. 정말 좋은 왜냐하면 또 다시 그걸 재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때로는 선배도 이제 후배지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막 머리를 짜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나한테 있어서는, 다른 친구들은 어쩐지 몰라도 좀 더 학문을 좀 더 깊숙이 집어넣는, 그리고 꼭 이거를 전수해서 전수를 받아가지고 나 또한 전수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의식이 거기에서 좀 싹이 튼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내 방식이었지만은 그 시간 관리하는 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디 출타를 해. 그때는 몰랐는데 시제 때 가면은 그 이제 선생 출타는 제자지 복이라고 생문자지만 선생님이 출타는 제자의 복이야. 그날이 이제 목욕하고 뭐하고 막 놀고 막 그러는 날인데, 이게 꼭 문자를 던져놓고 가고 문제를 던져놓고 가시는 거야. 그냥 갔으면 좋은데 숙제를 주고 숙제를 주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저한테 가르치래. 그 밑에 있는 애들을 너 그 가실 때 네가 좀 해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노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곤욕의 시간이 된 거야. 이게 근데 한편으로는 즐거운 게 뭐냐면 기쁜 거지. 드디어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 위에 거는 몰라도 밑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줬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근데 이제 한번 선생님한테 조금 좀 요즘 같으면 당돌한 거지, 당돌한 거. 얘기책을 배우는데 이게 너무 딱딱하고 그야말로 오래된 책이라. 그래 그때 보니까 학자들이 심경, 근사록 이런 책을 읽는다고 그래. 그래서 얘기를 배우면서 여가로 심경책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갖다 놓고 보는데 역시 이게 어록체가 많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쭈지 않으면 모르는 대목이 많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것도 좀 여름방학 때 좀 하려고 했더니 안 가르쳐 주네 선생님이. 그래서 속으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가르쳐 주나 좀 서운했죠. 다른 선생님들은 가르쳐 줬을까?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선생님이 엽등이라고 등급을 뛰어넘는 거, 그거를 가장 싫어했어요. 엽등. 욕속불달이라고 속히 도달하고자 할 때는 속히 하려고 할 때 도달 못한다는 그 가르침이지. 하나를 완벽하게 통과하면 그 물리력으로 다른 것을 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욕심이야 이제. 우리는 빨리 많이 배워서 빨리 집에 돌아가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빨리 배우려는 마음에 그러는데, 그건 제자 마음이고 스승의 마음은 가르쳐주고 싶어도 아마 그런 것이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 나는 이제 그렇죠. 내가 이제 교육을 전수받고 얘기를 배우면서 이제 옛날에는 성취한다고 그래. 요즘 이제 결혼한다고 그러죠. 혼례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다 배워야 되는데 배우다 말고 혼례를 해버렸으니 그거는 이제 집에서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직을 하고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선생이 됐을 때 제자들이 저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이 걸리잖아요. 엽등법도 걸리지 않고 실력도 배양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그럴 바에는 책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빨리 이해하고 빨리
그 책을 소위 독해법을 빨리 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에, 물리를 그렇지, 물리를 튀기 위해서 축자법이지. 축자법은 축자법인데 내가 공부하면서 일부러 공부할 때 토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둘 다 통과될 때가 있고. 그래, 그래서 아하, 이런 건 공통된 거라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정한 토가 딱 박힌 건 아니다. 그 옛 어른들 말에 토가 12토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토가 자유롭다 이 소리거든. 그런 거니까 학생들이 꼭 그것만 아니더라도 저거 이해만 된다고 그러면 문맥이 연결이 된 거다. 그런 식으로 교육법을 채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서당식을 고수하면서 이제 내가 터득한 나의 식을 조금 접목을 시켰죠. 참, 그 공부하다가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여름철에는 이제 사서삼경 경학을 놓고, 이제 고문진보라든지 율시, 칠언 율시, 배우기는 오원, 칠언 당음도 배우고 그러는데, 고문진보에 나오는 시도 하면서 칠언 율시를 지켜요. 율시. 율시라는 건 뭐냐면, 절구라는 시는 4개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율시는 8개로 된 거예요. 그거를 고조를 맞춰서 하려면 하루 시간이 부족해. 그 시질 때 진짜 머리가 아파. 시상이 잘 떠오르면 좋은데 문자를 딱 던져놓으면 거기에 맞춰 짓는 거예요. 고조 맞히고. 시상이 안 나올 때는 회의감이 생기고 야 이거 뭐야.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시 하나를 이걸 못 지나 하는 회의감도 있고 또는 야 이거 필요 없는데 이게 시간 낭비인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차라리 그 시간에 고문진부를 다 외워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공부에 큰 힘이 됐어요. 생각하고 안 됐을 때 되게끔 막 노력하고 막 그 시간이 아까웠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오늘날에 돌이켜보면 지금 현대에는 거의 짓는 사람도 드물어요. 노인들 그냥 이렇게 조금 그 형식 배워서 하는 것이지. 그래, 그 덕분에 그 선생님이 우리 하기 싫어하는 걸 시킨 덕분에 우리가 작문도 좀 할 줄 알고 시도 질 줄 알게 됐어요.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은 시 작문 짓기 어려울 거예요. 안 하면 못해. 예. 어떤 선생님은 일기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시를 안 가르치고. 왜냐하면 시는 너무 허구성이 많고 뻥도 치기고 가식이 많다 이거예요.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공부인데 어찌 시에다가 막 엉뚱하게 써대야 되거든. 새가 한 마리 날아가는데 막 10마리 날아간다고 쓰고 왜 문자를 맞추고 고조 맞추려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여름철인데 겨울철 얘기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것이 좀 있다고 어떤 선생님이 일기를 써라 그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시는 회상도 하기도 하고 또 이 학문에 그야말로 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그 선생님이 나를 지도를 잘해 주셨구나. 제가 공부하면서 항상 외우던 귀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자랄 때 어른들은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래서 말들이 사나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막 따라 했어요. 그러다 어머니한테 한번 혼난 뒤로는 내가 이제 그런 말 안 한다고 안 하는가 봐요. 그 뒤로는. 근데 그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논어에도 나와요. 남용이라는 분이 남용이 삼복 백규원을 백규라는 시를 3번을 반복해서 해. 자, 이 형제자로 처제하시다. 공자께서 형님의 아들로 쉽게 말해서 남편을 삼아줬어요. 그러니까 형님 딸을 갖다가 남용한테 준 거예요. 아니 백규씨가 어떻게 생겼길래 저렇게 생겼나 하고 시경을 이제 배울 때 보니까
백규지점은 상가마야원이와 사원지점은 불가이하라. 백규 신구술의 티끌은 상가마 오히려 그것을 가를 수가 있어. 티끌이 있는데 안 좋은 흠집이 있으면 이걸 갈아가지고 없앨 수가 있다 이게. 그런데 이 말의 티끌은 이 몸에서 탁 튀어나와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잘못된 점은 불가이하라. 그건 할 수가 없어. 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소린데 그것 좀 했다고 딸을 줄 정도냐, 형의 딸을. 그러면서 이제 논어에 나온 줄을 다시 봤죠. 거기 보니까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소리야. 그리고 이것이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단속을 한다. 그러니 이미 사람이 됐다 이 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동안까지는 선생님은 그 소리를 아마 주구장창 들었어요. 나도 일어나면 그거부터 외웠어요. 남영이 삼복백견을 하고 그 대목을 딱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증자님이 하신 말씀이 참 멋진 말씀이 계셔요. 사불가의 홍은이 선비라는 것은 홍어 넓은 마음과 모진 뜻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으니 임중이 도원이니라. 소임이 막중하고 갈 길이 멀다. 이기민이 불효건호와 인으로서 소임을 삼으니 중요하지 않겠느냐. 사이후인이 죽은 뒤에 말 것이니 불효건호와 또한 멀지 않느냐.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인이라는 거로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것도 동시에 같이 해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당신도 글을 외우면서 들어. 문 하나 사이로. 오늘은 저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 기담아 듣는지 모르고 저번에 길소리 안 나면 막 누구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이제 내가 머리를 치릉치릉 따고 공부를 했다가 이제 관례를 해서 갔더니 자를 주시는 거예요. 남용의 남자와 어질 숙자, 숙기신 그 몸을 어질게 하라서 그래서 남숙이라는 자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숙이 된 거예요. 그래 이거 참 근데 문제는 그 선생님이 여러 제자들이 많이 계셨지만 자를 함부로 안 주셨대. 우리는 관례하고 나면 의례껏 20이 되면 자를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남숙하니까 꼭 여자 그런 어감이 들었는데 선생님 주신 거니까 그래도 소중하게 하자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자설이라고 그걸 짓게 된 이유가 쫙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을 보면서 선생은 그 제자의 저것이 뭘 추구하려고 그러는 건가, 무슨 생각이 있는가 이것도 알아주는 선생이라야 좋다. 근데 죽음에 임해서만큼은 선생은 부모랑 상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생사에 와서는 부모를 책임질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선생이 그래 네가 의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죽어라 그래 놓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됐냐 이런 게 걸렸던 모양이지. 그래 선생과 부모의 마음은 또 다른 뭐가 있구나. 처음에는 서운한 점도 있었는데 점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제 선생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자녀들을 놓고 제자들을 양성한 지가 세월로 보면 어연 30년이 돼 갔는데 내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것처럼 열심히 하는 제자들은 많이 못 봤어요. 나처럼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고 나는 했잖아요. 나이가 나이만큼 또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제자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원장님 어릴 때 17살부터 이렇게 정말 내가 학문에 딱 뜻을 두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 아이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 물리를 튼다든지 내 머리가 컸다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되게 계속 그 꽂히는 책이 있고 계속 이게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 있고 혹시 그런 책이 이제 있었어요? 재미있는 책은 역시 맹자가 재밌더라고. 맹자가. 근데 배울 때는 다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몰라. 듣고 배운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딱 훑어보면 이게 이런 맛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맹자가 재밌냐면 다른 거는 논어 같은 거는 짤막짤막하고 뭐는 뭐해라 뭐는 뭐해 이러는 건데 맹자는 이렇게 연결이 돼 글이. 그다막한 예를 들어 제선왕이 맹자와 만나가지고 하는데 막 쭉 연결이 되잖아. 좀 길어. 그리고 또 토도 다양해. 그 어조사도 다양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저거에서도 야 이거 봐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그렇지 다양하고. 근데 문제는 그 다양한데 선생님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양한 그 조사 토시들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선생님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그 문법 체계가 문법이 있을 때 이렇게 전해받고 전해주고 전해받고 전해주고 그대로 온 거야. 이게 왜 이게 붙습니까? 이게 왜 의 이렇게 막 그냥 어떨 때는 기자가 뿐인데 이렇게 딱 하나 놓고 뭐 이렇게 길게 내려와. 그냥 하나면 될 건데 왜 이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어세라고 말의 형세가 길어지는 게 있고 짤막한 게 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밥 먹었니 하고 밥 먹었어 이런 거하고 짧고 길고의 어감이 달라지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이제 없지 않아 있어.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현대 학자들이 나름 해놓은 걸 보니까 그런 게 있구나. 어쨌든 맹자를 읽으면 그런 걸 많이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시경이라는 책은 웃으면서 들어가서 울면서 나온다는 책인데 처음에는 막 이제 쉽게 말해서 민간의 시를 모아는 연애설도 많아. 막 쫓겨나 구박도 받고 막 그러고 그래도 공자님께서도 시를 읽으라고 자녀한테 그런 말이 있거든. 뜰에 갔더니 아들한테 배가한테 네가 시를 읽었느냐? 안 읽었습니다. 이게 시를 읽으라고 그러고 또 예를 배웠느냐? 안 했습니다. 이 얘기를 읽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 뜰의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논에도 시를 배우면은 많은 글자와 초목 이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그때는 그거 강기라고 그래. 억지로 외워야 돼. 무슨 나무 이름도 그렇게 많고 뭐 풀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한양 약초하는 사람들은 그게 필수독이라고 해야죠. 그거는 울고 나온다 그랬는데 울지는 않았어. 대신 옛날에 그 시 짓는 그 사자법 그리고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조사도 막 여기저기 막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도 읽어라 그러면 이제 시경책을 읽고 싶죠. 그 민정이 그렇게 흐르고, 물론 다 훌륭한 책들이지만은. 시경이 한 뭐 3,000년 전. 그렇죠. 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그 담긴 정서와 인간사가 지금과도 뭔가 통하지. 예. 왜냐하면 그러시니까, 시는 권선징악으로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내용이라 좋은 내용도 많은데 안 좋은 내용도 있어. 저걸 뭐하러 해놨을까? 그런데 경계를 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불안기신이라 그런 불안기실, 집실자, 이 집실자가 아내실자도 되고 그러는데 그 집을 편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바람이 났다 이 소리. 어머니가 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7인데 이게 어머니가 바람이 나니까 어떻게 아들들이 어머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 마음을 따뜻하게 못하고 잘 못 모셔서 저런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이 이제 분발심을 내서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다 하고 괘씸을 해서 돌아와요. 그런 거 보면 그게 이제 권선징악이 되잖아요. 그런 게.
어머니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외로운데 외로운 어머니를 자식들이 마음을 못 채워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허전한 마음을 효심으로써 달래놓으니까 그것이 더 감동이 되니까 그쪽 외로움은 감화가 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딱 보면 그런가 보다 이럴 것 같지만은 엄청난 그 공력이 들어가고 그걸 고치기 위한 그 어머니의 마음 또한 대단히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오매불망이라는 말 있잖아요. 오매불망. 전전반칙이라고. 그게 시경 첫대가련 첫 편의 국풍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말들 우리가 늘상 쓰는 단어인데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요. 뭐 없을 때 막 구하려고 그러고 그걸 구했어. 그 뒤로는 잊어먹어. 중요성을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시는 얻었을 때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이어지려는 그게 들어있어요. 대단한 거잖아, 그게. 예. 그거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사람의 감정은 보편적으로 없었을 때는 구하려고 그러고 구했을 때는 방치되는데 예. 그거를 유지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게요. 예. 그게 시가 줄 수 있는 그 강인한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래 그런 것들이 어쩌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제 몰고 가주지 않느냐. 만약 그런 걸 못 얻었더라면 서자서 아자예요.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해서 아마 이제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책 많이 봤다. 너희들 이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 한 10년 공부해라. 뭐 이렇게 좀 거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그런 게 아니고 거만한 것을 누르고 많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대학을 가르치고 중용을 일반인들을 가르치는데 공부가 내가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나왔지만 원문하고 주하고 이렇게 다 써. 다 써가지고 여기다 글자 달고 번호까지 다 달아놔. 초보자들이라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초보자들이니까 어떻게 해? 발족자도 좋게 친절하게 해서 요놈을 가지고 이거 버리지 마라 그래. 이건 유일한 책이다. 내가 이렇게 써서 번호까지 달고 요놈 다시 재해석하고 까먹지 말라고. 근데 당신들이 60, 70, 80이 넘어서 이걸 배워가지고 문장가 되라는 게 아니라 치매 예방도 되고 요놈을 나중에 놔두면 손자들이 쳐다보고 이런 책이 없어. 그러니까 이놈 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하고 있는 나는 한 번 더 정밀어지는 게 이제 같은 갑이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안 봤던 축까지도 다 훑어보고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놈을 그냥 해도 되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알려주려고. 알려줘도 까먹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제 교육자의 사명 의식이다 이게.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학상장이라고 서로 배우는 사람도 나아가고 나도 나아가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이구나. 그렇게 되지. 제가 몇 개 또 이제 그래. 그러니까 어릴 때 글 읽는 글 외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공부를 하면 이렇게 막 쓰면서 이렇게 손으로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서당에서는 성독으로.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나 뭐 그러한 서당에서 계속 입으로만 하는 이유 같은 게 없어요. 일단 주자께서 책을 배우는데 수교 상고하라. 모름지기 숫자 하여금 수 가르칠 교자를 하여금 교자라고 그래요. 하여금 모름지기 하여금 윗상자를 올릴 상자 입구자 입에 올려라. 용어를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야.
애들이 말을 배우는데 엄마 아빠 배우고 뭐 하는데 2, 3년 시간이 올리잖아요. 책을 읽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게 지나가는데 입으로 일단 올라붙어야 돼. 입에 달라붙어야 입으로 쫑알쫑알 돼 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교상고하라 수교상고하라 이렇게 했어. 수교상고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입에 올라야. 근데 입에 오르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해만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왜 자꾸 저걸 똑같은 놈을 반복을 하느냐. 그거였어. 입에 올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거를 지금도 안 까먹어. 근데 지금 한 거를 까먹어. 까먹은 거 왜 까먹냐? 입에 안 오른 거야.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간 거고 목독이 되는 거죠. 그래 삼치법이 있는데 삼치는 이를 치자, 석삼자 이를 치자. 그걸 삼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일단은 부독, 입으로 이겨야 돼. 입으로 구치야. 목독차, 눈으로 쳐다봐 일단 봐야 돼. 그 다음에 입으로 읽어요. 구치. 그 다음에 마음 심자 심치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라 이 소리지. 그러니까 보고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완벽해진 건데 아기 때는 아직 생각력이 약해. 보는 것도 안 보려고 그래. 글자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주워 외우는 거야. 외다 보면 보게 돼. 왜냐하면 내가 외웠는지 저 보지 하고 자꾸 쳐다봐. 쳐다보면 생각하게 돼. 그래서 먼저 입에 익혔던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보면 부모들이 글자부터 안 가르치잖아요. 말로 계속 하잖아요. 귀로 들어가서 따라하게 하려고. 입이 터져야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는 힘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 지금도 사실은 요즘 학생들이 너무 많이 배워요. 그쵸. 그거 다 옛날식으로 외운다는 건 생각지도 못해.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줄쳐서 외워서 시험 보니까 까먹는 거야. 그거를 다 알고 있으면 선생님이지. 그 배운 만큼만 알고 있어서 선생님이면 그 엄청난 양의 애들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거 책을 쌓아놓으라 그러면 근데 완숙하지가 못한 미숙한 상태에서 넘어가니까 공부의 맛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이제 대학교 가면 자기들이 전공을 두고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재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 내가 공부를 해본 결과 요즘 아이들 공부 너무 많이 한다. 책이 너무 많아. 저렇게 안 해도 돼. 그 중요한 과목, 대여섯 권, 서양 애들도 그렇게 조금씩 한다는데 우리가 굳이 저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쟤네보다 뛰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30년 전에 한 놈을 그대로 지금 아이들한테 한다는 건 이건 애들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차라리 명심보감 하나를 외우게 하는 것이 낫지. 그걸 줄이는 것부터 뭔가 인문학적인 걸 넣어줘야 돼. 아이디 강국이 돼가는데 이제 정서적으로 메말라갈 때 우리 인문학이 필수예요. 이건 꼭 진짜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선택이지.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야 무조건 이건.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네. 원장님처럼 네. 우등생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이렇게 따라가기가 힘들어하는 네, 그렇지. 뭐 후배들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서당에서는 조금 그걸 보완을 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이제 것들이. 건선을 서로 하죠. 예. 공자님도 그랬어요. 같이 공부를 해. 공학이라 그래. 공학을 같이 공부를 해도 공학.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등급 나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공부만 하고 멈춘 친구들이 있고. 그래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어느 정도 도를 알게 돼. 대부분 여기서 사람들은 또 멈춰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그거를 권도라고 그래요. 저울질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사는 이렇게 순리대로만 돼 있지 않으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권도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최고의 경지는 권도를 쓸 줄 알아야 돼.
세상의 흐름을 볼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처방을 해야 되는가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성인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팀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에요. 사람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들어가고 도에서 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최고 경지까지 간다면 그것은 자기 완성이요 타인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공부를 해서 10명이 다 잘 되면 좋은데 환경적 이치도 있고 취미적 이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공부를 예를 들어 사서 5경을 한다면 사서 5경을 다 배우면 좋은데 그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배워도 사람은 돼 있거든. 사람은. 그러면 이 다 배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족한 점을. 잘하고 있는데 저기는 조금 부족하고 그것만 도와주면 돼요. 그렇게 아니면 같이 책을 읽은 의리도 있거니와 계속 교육이 그 사람은 책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이제 지혜적인 교육을 받는 거죠. 하나하나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사서함경 다 읽었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단 극히 적어지죠. 그래 논어에 유교 무료라고 가르침을 두면 교육을 두게 되면 선악의 종류가 사라진다. 사람은 인심과 도심이라고 마음씨가 각각각 얼굴 다르게 다르다 이게. 그렇지만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건 교육뿐이 없어요. 근데 교육의 한계는 뭐냐? 스승과 제자를 이렇게 만나는 교육도 있고 또 국가적인 홍보적 교육도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 문을 닫으면 안 들어가 교육은. 그래서 그거를 감화를 시키는 것이 이제 그 이웃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건조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맹자도 그러지만 선정이 좋은 정치가 불효 선교요. 좋은 교육만 못하고 선교가 불효 선석이라 좋은 정치가 좋은 풍속만 못하다. 그래서 풍속을 아름답게 해야 돼.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아름다운 풍속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야말로 사회를 만들어주는 선배의 역할도 되고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학교는 가장 중요한 경쟁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거가 아니라 서당에서는 각자의 속도대로 어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거 서로 도와주는 그런 학교. 그렇게 돼야지. 어차피 수기치인이라고 내 몸을 갈고 닦아서 사람을 다스려 주는 것이 유학의 대골자인데 거기에 나가서 사람을 다스리면 치안, 다스려서 편안하게 한다고 편안하게 해야 되거든. 현대사회가 경쟁사회인데 그것은 예전 어른들이 벌써 갈파를 했죠. 학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기, 자기를 위한 학문이 있고 하나는 위인, 남을 위하는 학문이 있다. 언론 보면 남을 위한 학문이 좋은 것 같고 자기를 위한 것이 욕심자인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진실하게 자기를 갈고 닦아서 나의 부족한 거 잘하는 것을 알아서 10분 하늘이 준 나의 것을 10분 활용하는 거라면 역시 위인은 남을 위하는 거니까 좋을 것 같지만은 거기서는 어떤 패단이 있냐면 자기의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남을 초점을 뒀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권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권유에 잘 맞춰주면 부응을 하면 다행인데 못해. 머리가 총명하거나 뭐 체력이 좋으면 다행인데 머리도 안 좋지 체력도 안 좋지. 부모는 좋은 대학교 나오길 바라는데 이게 중학교도 못 다니게 생겼어. 그 과열된 속에서는. 그랬을 때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못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부모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은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게 돼.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를 그렇게 몰아서 내가 병이 들어버렸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경쟁의 끝은 아름다워야 되거든. 옛날 어른들의 경쟁은 승자가 패자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주를 줘도 승자가 마시는 게 아니고 패자가 마셨어. 나는 이겼으니까 기쁜데 너는 졌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술이라도 먹어서 기분 좀 펴라. 이런 게 진정한 경쟁이지. 경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자리는 적은데 사람은 많으니까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보다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 나도 유능하고 너도 유능한데 꼬림점에 네가 먼저 들어가서 네가 나보다 더 유능하니까 내가 할 일까지 다 해줘라. 근데도 저 사람이 올라갈 수도 못할 때는 옆에서 협조를 해서 도와줘야 되고, 또 올라간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잘 됐지만은 저 경쟁자가 없었더라면 자기는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살펴서 그와 비슷한 뭐가 있으면 챙겨주고 이러면 그건 아름다운 경쟁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끝 이래버리면은 성공자와 낙오자로 불리면은 이 사회는 낙오자가 더 많지 성공자보다. 한 명의 성공자가 나면 예를 들어 100명의 낙오자가 생긴다.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 한 명이 자기는 좋다고 할지 몰라도 100명이 그 사람을 시기를 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마음을 넓게 먹고 이타심,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 예, 그게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고 하면 끝이야. 거기서 못하면 아주 난리가 나죠. 공자는 오도는 일이 관지라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돼 있다. 그러니까 증자가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벌뚱벌뚱하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다가 선생이 나가니까 증자한테 물어봐 제자들이. 그러니까 충서이라. 일관된 뜻은 충과 서다. 충이라는 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진실한 거예요. 일차적이 자기적인 거예요. 서라는 것은 그런 것을 남한테 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공부도 경쟁이 없이는 말이 달리는데 혼자 가면 띠그득띠그득 걸어가. 근데 저놈이 달리면 나도 뛴다고. 그래서 더 속도는 있어. 진치력은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나치면 둘 다 죽어. 게으르면 둘 다 낙오가 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경쟁력을 하면서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서의 마음이 나오는 거지. 내가 이겼을 때는 충이었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이제 구분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남한테 가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요즘 말로 하면 배려심이죠. 이타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현재의 학자들도 학생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그 경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는 공부할 때 나하고 경쟁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내 식대로 내가 방법을 정해놓고 게으름 못 피게 하려고. 그런데 또 너무 그러니까 몸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런 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막 밀고 가야 되니까 몸은 안 따라주는데 욕심이 앞선 거죠. 그래. 적당한 경쟁은 좋은데 우리 인문학처럼 나와 남을 일시로 보는 하나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공부를 끝까지 한 사람도 이타심이 나오고 가다 못한 사람도 이타심이 나와요. 너가 내 대신 잘해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간다. 그럼 사회가 아름다워지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도 보시고 공부를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요즘 학교 같으면 이제 뭐 교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방법도 다르지만 중점을 두는 가치관이나 덕목이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기억에 남는 가치관 또는 뭐 교육관이나 무슨 좋은 글귀가 있으셨다면 어떤 것이 있었으며 또 지금의 훈장님은 학생들에게 또는 대중들에게 교육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마다 다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일단은 바를 정자, 정직하라는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거기에 다 공통점이에요. 거기는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다 돼요. 일단 마음이 바라야 행동이 발라지니까.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먹어라 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공부도 좀 해놓으니까 이제 옛 구학문 서당의 훈장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의 좀 뭐랄까 차이점을 좀 이제 알 수가 있죠. 내가 모신 선생님들은 연세들이 좀 지긋해 놓으니까 그런 대로 현대 선생님들 보면 선생님 같지가 않아. 너무 물론 선생님들은 나름 공부를 해서 그 분야에는 다 장점들은 있어요. 수학은 수학, 영어는 영어, 국어는 국어. 그러는데 우리 시대는 한 반에 6, 70명씩 교육을 받을 때예요. 한 선생님이 보통 한 3, 4시간씩 교육하면 지쳐. 이거 얼굴에 짜증이 날 표현들이 때로는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아플 때가 있어. 감기 걸리는데 말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진심이랄까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비교적 하라면 열심히 하는 그런 성질인데 이제 현대 공부를 할 때 보면은 나는 그래도 보면은 다행히 선생님들 복이 많은 것 같아. 선생님들 주관하는 것들이. 근데 학급마다 다 교훈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한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학교를 현대 공부를 하다 옛 학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좋지. 공부라는 공통점에서는 좋다고 받아들였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남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배려심, 이런 선생님도 계셨고, 내가 이제 좀 기억에 안 좋은 선생님은 이제 정규 수업은 아닌데 좀 많이 좀 수업 종이 쳤는데 좀 시끄러울 때 그때 하필이면 우리는 수업 들어가면 말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옆에 친구가 짝꿍이지 뭐 물으는데 대답하는데 선생님 눈에 띈 거야. 벌이라고는 잘 안 받아봤는데 그때 너무 심하게 벌을 받았어요. 그 정도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다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왜 그랬느냐 확인을 좀 해보고 그 여하에 따라서 좀 벌도 줬으면 좋았는데 그냥 맘고간에로 이제 해가지고 우리는 그 반의 리더들인데 어쩌면 좀 자존심을 너무 한번 밟힌 적이 있었지. 그때 엄청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어린 나이지만은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역지사지가 된 거지. 반면 선생님, 반면 교사라고 우리 막 그러잖아요. 나는 저 선생님처럼은 안 한다. 죽어도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먹게 되죠. 그것이 내가 공부를 하면 나는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공부를 하면서 이제 현대 공부에서 이제 이 사서삼경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언행을 보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현대 선생님들이 물론 좀 과중한 업무지만은 저 옛 선생님들의 저런 점을 조금만 더 좀 답습을 해서 배웠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제자들이 좀 더 발달하고 경쟁 속에서도 선생님 가르침을 더 생각해 보려는 이제 오가사담이라고 그래요. 공부를 할 때는 우리 집안에서 사적으로 하는 말이다 하고 한 번씩
선생님이 문 열어라 그럽니다. 오가사담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강조했던 것이 남녀 유별을 강조를 하셨어요. 남녀 유별을. 우리가 오륜 중에 부부 유별이 있는데 부부 유별보다도 특히 남녀 유별을 강조를 하셔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혼합 사회고 민주 사회고 그러니까 뭐 그러냐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지어라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뭐 차별할 때도 별이에요. 차별이라는 것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금이 있어. 그 다음에 새가 있어. 다 새붙이다. 근데 금은 금으로서의 대우를 해주고 은은 은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새는 새로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분별이다. 그게 구별이다 이 소리예요. 똑같이 새로 하면 금, 은이 불만이고 새는 좋지. 응? 똑같이 해줬으니까. 근데 은으로 대접해주면 금은 불만이고 새는 금으로 다 해주면 다 좋죠. 근데 그럴 수가 있까?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다 음양으로서 소중한 거다 이 말이에요. 소중한 건데 이것이 문란해 놓으면 이 우주는 망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혼제도가 생기고 얘가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개념을 좋게 생각하면 금운동에 그 제가격을 주는 건데 잘못하면 한쪽으로 쓸어서 편파적이 되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조심해라 하면서 요즘 세상은 도깨비 같은 세상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이러시면서 공부할 때 오가사담 이게 우리 집에서 사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의 정신력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 그거를 들으시면 우리는 이제 듣고 세대 차이는 좀 느끼죠. 세대 차이는 느끼는데 이제 학자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전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느 쪽은 너무 심하잖아요. 여성의 권위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음양의 반반을 간다 그러지. 옛날 사대부들은 우리 들어보면은 부부가 맞술을 했다 이거예요. 겸상해서 똑같은 거예요. 배열이. 근데 지금 현재에서 저쪽을 보면 그러지 못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저거 한 200~300년 시간이 흐를 정도로 와야만이. 근데 우리는 또 너무 또 문란해. 문란이라는 건 뭐냐면 구분이 안 돼 있어. 여성한테 대하는 법, 남성한테 대하는 법 이게 없어. 그러니까는 친하고 좋은 것 같은데 서로 상존해 줘야 되거든. 서로 존중해 줘야 되고 서로 위해 줘야 돼. 이게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남의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하고 따라다니는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여성을. 그게 뭐냐 이게. 그래 처음에는 저건 좀 시대적 착오 발상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때는. 근데 지금을 보니까 옛날처럼 고스란히는 못해도 저번만큼은 조금은 적용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에 그것이 똑같이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 관점을 그 구분이라는 것의 존중성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는 요즘 차별이라는 단어도 싫어하잖아요. 다름이라는 표현을 써. 차이다 있어요. 차이, 차별과 차이. 그 글자에 다른 거하고 구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똑같은데 구분을 하는 거에 다를 펼쳐는 똑같은데 이거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준다 이 소리요. 그걸 무시형이 아니고 차이라는 건 나하고 예를 들어서 저 멍멍이하고 차이가 나지 다르지.
동물은 동물인데 사람하고 개하고 같냐 이 말이에요. 그게 차이요. 그걸 똑같이 하라 그러면 똑같이 되지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그런 표현 차이도 있겠지만 생각이 차이면 어떻고 차별이면 어떻고 차별은 안 좋은 거로 생각하고 차이는 좀 다른 거로만 생각. 이러니까 그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그거 둘 다 없다고 쳐봐요. 차이도 없고 차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인간의 진정한 사랑이 나와야 되거든. 사랑이 나오는데 그것을 잘 오래오래 가게 하려니까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분리가 된다고. 분리하면서 만나고 만나면서 분리도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이 우주의 순환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남자도 남자고 여자도 여자인데 하나의 음양 논리로 한다면 남녀유별법도 그것도 맞는 말이다. 네. 그게 이제 내가 배웠을 때 선생님이 지교예요. 이제 특히 더 강조했었어. 책대로 가르치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공부의 끝이 경공부라고 그래. 경공부. 그래 이제 여러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질문을 합니다. 경공부를 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배운 선생님은 경물치지를 먼저 해라. 이렇게 경물치,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연구해야만이 된다. 그걸 먼저 강조를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정심, 마음 공부를 먼저 해라.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물론 책 속에는 책의 대답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 나는 두 가지로 다 하면 좋을 거 아니냐. 정신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경물치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또 경물치지를 했어도 정심이 마음이 받들지 않으면 안 돼. 그 지식이 잘못된 칼로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하려니까 경물치지가 삼강령 8.5에 순서가 앞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순서로 말하고 저분은 비중으로 말했구나. 그래 경은 현재 우리 유학의 최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썼어. 경천해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단권하라고 홍익인간하라고 늘상 사용한 말들이에요. 그렇지만 학문에서는 또 심도수를 두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경이 직내하고 의 방해라고 나는 교육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공경경자 오르르자를 이제 같이 의리도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공부 조금하고 많이 하고를 떠나서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많이 얘기를 하죠. 공부도 복이요. 많이 하는 것도 복이고. 근데 의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 의리를 지켜야지. 그래야 멋있는 사람이 되지. 그 두 가지를 많이 하고. 하여튼 유교 무료라는 유교 무료. 그게 나는 참 논어를 읽으면서 지금까지도 그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 나한테는 교육자로서 교육을 두게 되면 교육을 시키게 되면 선악의 종류가 없어진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런 문제의식과 또 그게 선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니까. 근데 이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는 이제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학자니까 사서삼경을 위주로 하면서 또 갱종유도에서는 갱종유도 부흥경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예전 어른들은 체를 삼으라고. 체라는 건 뼈와 같이 본체로 여기고 나머지는 작용으로 생각을 해라. 그 말이 이제 우리 그 공고음이 생각해 보면 학문의 맥이 이렇게 쭉 왔는데 이것이 이제 단절이 되는 걸 이제 없어지는 것을 야 너희들은 이거를 없애지 말고 연속시켜라라는 어떤 그 이제 앞에 그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 우리가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에서 한문을 전공해서 학자로 클 수 있는
기관 단체가 물론 한문학과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 반쪽 한문이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게 내려왔던 데는 여기다. 우리가 공부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너희들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냐. 가르치는 선생도 그래. 왜? 이제 당신들로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웬 사람들이 와서 배우거든? 그것도 옛 모습을 하고 배워 또. 자기들이 못하는 걸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대단하다. 하고 우리 저 국부 서암 선생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내가 생전에 계셨을 때 한 2번을 뵀는데 질문을 했죠. 학문을 가져가서 한 번을 했고 한 번은 이제 뭐라 그러는데 선생님은 방 안에서 그러지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뭔 소리냐고 그래. 선생님 방에서 맨날 머리 기르라 뭐 하죠. 우리는 밖에 나가서 머리 기르고 다니면서 사람들 한다고. 우리가 더 힘세고 우리가 더 노력자라고 그러니까 막 인정을 해. 예, 맞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나를 그거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후배는 선배들의 좋은 점을 당연히 본받아야지. 근데 선배들에서 멈춘 점을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게. 그게 이제 후배들의 사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이 맥이 끊어질 것 같지만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왜? 갱종류도 사유에 의해서든 어째서든 서답 공부를 한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제 60, 70,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한다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큰 학자들이 돼 있지 않느냐. 예. 현 학부에서는 그거를 책임을 못 져요. 교수들 가지고도 부족해. 그걸 우리는 아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주장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그 취향적인 게 있어요. 자기가 자라온 환경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걸 맞추는 것 같아요. 보편 타당성한 학급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나는 이런 걸 원하고 싶다. 내가 배운 선생님은 조선시대의 마지막 학자라고 자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속 네이도 안 입으려고 그래. 제자들이 사온 것도 아니고 옛날 걸 그대로 고수해서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산다. 그런 어른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해.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신구를 겸하고 세계가 인류가 하나로 되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 좋은 엑기스들을 전 인류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교육을 통해서 해야죠. 마지막으로 질문. 그 서당 생활 하시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맹자님이 참 현실적이야. 그게 학자라는 것은 사라는 것은 무항산이라도 유항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늘상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못 되더라도 그 마음만큼은 고스란히 유지시킨다. 근데 일반인들은 무항산이면 항산이 없으면 무항심이라 항심이 없다 이래. 그러니까 늘상 먹고 살 일이 하루 뗄거리가 안 되면 착한 마음도 사라진다. 근데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학자라 그러면 경제를 밀고 나가야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이 요즘 막 비전이 있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월급이 없다 이게 월급이. 그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유학은 상봉 하솔 그래요. 우로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 처자식을 거느리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도 선생님한테 아니 이 공부했다가는 굶어 죽기 딱 맞는데 선생님 이거 조금 선생님 가르침대로 하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새밭이라도 좀 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조그만 밭대기라도 하나 해서 경제를 해결하라 이 소리예요. 선생이 돈 잘 벌어서 부자 되거나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해결은 해야 되니까 최소한 기본 건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말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사주팔자대로 다 살겠지 했지만 학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양심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경제적으로 좀 멀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저절로 멀어져. 예. 그러다 보면 좀 힘들지. 집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동차를 끌고 가거나 전기세를 내나 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런 거는. 그런데 당대에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런 학자라도 전국에 한 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 내가 선택받았다라면 이같이 또 즐거운 일이 뭐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혼자는 좋아요. 막.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하나로구나. 언젠가는 그래도 배운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큰 날이 오겠지. 안 오면은 말지만은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어느 학자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경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사는 거 보면 행복하게 살면 돼요. 옛날 우리 컸을 때 생각하면 지금은 다 부자요, 다 부자. 그래. 아이고 참 그 대목이 제일. 그리고 맹자님도 그러셨잖아요. 군자도가 삼낙지도가 있는데 일단 나는 두 가지 낙은 누렸어요. 부모가 오래오래 살아주고 건강하시고 80 이상 다 그러시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내가 장남이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나보다 먼저 가지 않고 형제가 다 있잖아요. 이락은 했어요. 이제 삼락은 마지막 유경인데 천하의 영재를 모아서 교육을 하는 건데 그것은 공자, 맹자도 원하는 바고 모든 학자는 다 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대에 맞춰서 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양을 요구하고자 하면 삼락을 우리는 했어요. 왜냐하면 청학동서부터 배워줘. 공자님보다 더 많아. 10,000명도 더 돼. 하루 제자지만 하루 제자. 그렇지만은 정작 이 도를 이 학문을 이 맥을 전수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내 자녀를 해보려니까 역자법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언젠가는 그래도 이제 글줄은 튀어났으니까 지가 마음 먹으면 되니까 되지만은 이제 세상은 요지경이라 나 같은 사람이 또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계기가 돼서 아니 해만 놓으면 보물인데 시대적 가치를 논하기 전에 해만 놓으면 좋은 거예요. 끝으로 매천 황현이 그래도 조선 말기에 자기가 공부한 사람으로서 뭔가 나라의 학자로서 하나 보여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절사였어요. 자기의 선택은 절사였어요. 연세로 하면 내가 2살 더 살았네. 지금 나이로 하면 60이 안 넘으신 분이. 근데 그분이 그냥 단방에 못하고 수없이 망설였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글 배워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 헌신하겠다 하는 것이. 근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었다 치더라도 하나 죽었지 뭐 100명 죽고 1000명 죽은 것이 아니지만 그 혼을 갖다가 잠재되어 있는 국민의 그 혼을 저런 학자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함으로 인해서 분기할 수 있는 그 분기심을 낸 거거든. 그러니 그 죽음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학자들도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가서 만다는 건 그 뜻이 지조가 있어야 돼요. 뜻을 가지고 혹 이랬다 저랬다 변할 수가 있어. 마음이라는 거 변해도 또 다시 부여잡고 고치고 또 나가다 보면 그래도 매천 우리 황매천 선생이 그 죽음이 헛되지 않죠. 선배님들 먼저 살고 간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개인종 유도로 하면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잖아요. 이제 100년 왔는데 기독교 불교가 2000년 왔어요. 2000년. 2000년 온 제자들이 저렇게 성하잖아요. 그럼 100년 왔으면 우리는 이제 걸음마 뛰기 시작한 거야. 저기다 비하면 걸음마 뛰면서 막 성대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지. 그러나 이 우주의 이 진리에 큰 어떤 문제의식을 하나 던졌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학자로서 또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제가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 약한 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10분 노력을 다하려고 그런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지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채워서 또 넣고 그렇게.